오늘은 저희 내부적으로 격달로 진행하고 있는 테크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한동안 AI 얘기했는데 이제 너무 AI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도체 얘기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소재란 케이크나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 있잖아요. 반도체는 그럼 어떤 밀가루로 만들까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반도체 얘기로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스낵처럼 풀 수 있는 초전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LK99라고 상온 상압 환경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띠는 초전도체가 나왔어요. 저희도 막 초전도의 시대가 온다 그랬었는데 아쉽게도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초전도체를 못 만들까 생각해보면은 당연하게도 초전도체를 만들려면은 이제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러한 초전도 특성이 뭔지 그리고 이 특성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당연하게 상온 상압 조건에서 초전도 특성이 발현되는 물질일 거고 초전도 특성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나와요. 전기가 흐를 때 저항이 없어야 되고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나타나고 양자 고정 효과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앞에 있는 저항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초전도 현상이 생길까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초전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쭉 연구를 해왔어요. 옛날에 솔베이 회의라고 막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하이젠베르크 이름 들어보면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 내면은 무조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 되게 어렵고 모두가 갈망하던 연구였어요. 왜냐면은 초전도가 되면은 저항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를 100 발전하면은 집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70, 80 되는데 뭐 2, 30 날아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저항 때문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게 되고 컴퓨터, 아이패드,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저항이 없으니까 전력량, 소모가 엄청 줄어들어서 과장이긴 한데 이제 1년 동안 충전을 안 해도 막 되고 약간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양자 고정 효과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게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이유거든요. 하늘을 나는 기차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꾸미는 물질이 왜 못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소재라는 게 상용화 되려면 저는 5가지 단계가 완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소재에 대한 니즈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초전도체라고 하면 저항이 없는 거겠죠. 이제 그 성질을 가진 후보 물질이 탑재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후보 물질이 왜 이러한 성질을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성숙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은 네 번째 조건인 왜 생기는지 아니까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강화시키거나 약점을 없애는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산업단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소재의 수급, 생산, 가공이 쉽고 저렴해야 되죠.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는 소재를 보고 있는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를 모으니까 그거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물질들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를 뭐 만들지 못했는데 반면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5가지 소재의 조건을 뚫고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저 그게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에서 실리콘 웨이퍼인 것 같은데 이 실리콘 웨이퍼를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조건에서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니즈 1947년에 이제 BJT라고 9버전의 반도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 한 개가 엄지손톱 만한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 반도체가 수십억 개가 들어가요. 엄지손톱만한 사이즈 반도체가 수십억 개가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저희 컴퓨터에 못 넣잖아요. 자원 사이즈는 돼야 그런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을 더 높이려면은 이 엄지손톱만한 반도체를 더 작게 줄여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소재에 대한 탐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활용할 새로운 소재가 가져야 되는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반도체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흐르는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해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할 줄 아는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전기가 잘 흘러야 되고 두 번째로 전기를 껐을 때 잘 안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잘 할 수 있는 이 물질들을 주기율표를 쫙 펼쳐서 찾아봤어요. 쫙 찾아보니까 3족, 4족, 5족 원소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후보가 되고 또는 몇 개의 원소들을 합쳐서 만든 화합물들이 후보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물질들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막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이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숙하냐면은 야오스 모델이라고 반도체의 폭이 몇 미리로 바뀌냐 반도체의 이 소재들을 몇 도의 농도로 만드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압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는지 숫자로 띄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완성이 된 거죠. 초전도체는 이와는 다르게 왜 되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성숙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번째가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소재의 성질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도 시작이 됐는데 후보 물질을 확 줄여서 탄소,
실리콘, 게르마늄 정도를 리스트업했어요. 이 세 가지 후보 물질을 이렇게 보면은 다 전기가 잘 흐르는데 탄소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 웨이퍼를 만들면은 다이아몬드랑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리고 다른 후보였던 게르마늄은 너무 무르고 그럼 탄소랑 게르마늄 중간점에 있는 규소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정성도 높고 내구성도 적당히 좋고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성질도 너무 좋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규소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원소예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리콘이 규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건이었던 생산, 수급이 쉬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급 아까 알았던 건 되게 너무 쉽고 생산만 잘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에다가 어떤 소재를 쓰려면은 그 형태 단결정이어야 되거든요. 결정 구조가 심플하고 저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리콘을 단결정으로 만들고 또 불순물이 없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방법을 찾아냈어요. 초크라스케법이라고 이 실리콘 원재료를 갖고 와서 용광로에다 녹여요. 그 녹은 실리콘에다가 씨앗 같은 걸 푹 담궜다가 아주 천천히 회전하면서 들어 올리면은 이 실리콘이 원기둥 모양으로 따라 붙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기둥 모양을 가로로 자르면은 원이죠. 그래서 사실 실리콘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그 원기둥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통해서 결국 단결정의 웨이퍼를 만든 성공했고 실리콘 웨이퍼가 개발되면서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 회로를 그릴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직접 반도체의 시대가 나오게 됐고 결국에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매년 2배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재에 대한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자연과학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한국 자연과학 연구가 약해서 이런 소재들이 좀 약합니다. 반도체에는 되게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요. 후공정 소재가 42%, 전공정 소재가 58% 정도 비율이 있고 그 전공정 소재 중에 18%가 실리콘 웨이퍼고 나머지는 다 다른 소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재들을 저희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본이 이런 걸 잘해요. 원래 일본이 자연과학 연구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실리콘 웨이퍼만 해도 57%를 일본에서 만들어요. 대만이 18%, 독일 15%, 나머지 10%가 한국이고 그럼 저희는 90%만큼 웨이퍼를 수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식가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 99.9%로 점유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마땅한 반도체 회사가 딱히 없잖아요. 삼성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일본은 삼성 같은 회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픽스앤쇼블 전략으로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와가지고 소재 사가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소재 수입국 비중을 찾아보면은 25%가 네덜란드는 ASML 같은 장비 때문에 많은데 일본은 45%나 돼요. 다행히 19년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런 소재 연구가 막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전략에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라는 핵심 가스 국산화에 성공했고 SK 배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라고 반도체 절삭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장비와 소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임팩트가 큰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파운드리나 패키징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소재 소재단에서도 저희만의 연구 주권과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회사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어떻게 소재 장비 회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자본 시장도 많이 성숙해지면서 적정 밸류와 적정 레이즈 머니만 제한한다면은 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만 해도 옛날에는 전혀 꿈도 못 봤던 시드 머니를 몇백억에 몇십억을 받는다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시드 투자 금액이 55억 원이에요. 처음에 CF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과 다른 거죠. 미래 가치가 있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들이 생겼고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어졌어요. 삼성, KT 같은 기업들도 이런 스타트에 관심 많이 가지면서 기술력만 좋다면은 본인들 생태계에 편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 장비 회사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쪽 분야도 함께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